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의 김성균 교수입니다. 본 영상은 환경보건학을 위한 분자독성학 원론의 사전 강의 영상입니다. 오늘은 간 독성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역시 기관의 정상적인 구조와 기능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독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본 영상에서는 이를 중심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간은 우리 몸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영양소 대사를 합성하고 저장하고 또 배분을 배설하는 등을 하는데, 먼저 아미노산의 합성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간에서 이루어지는 아미노산의 합성은 트랜스 아미나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요. 예로서 글루타메이트를 합성하는 데 있어서 알파 케토산, 여기서는 알파 케토 글루타레이트이고요. 알라닌을 이용해서 재료로 삼아서 글루타메이트를 형성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에서는 아미노산도 합성을 하지만 다른 아미노산도 합성이 됩니다. 또 만들어진 아미노산은 또 분해도 됩니다. 분해의 과정은 이 그림에서 간단하게 요약을 하고 있는데요. 이 아모니아가 형성되기 때문에 세포에 해롭습니다. 그래서 안정한 유레아로 만들어내는 과정이 아미노산의 분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간에서 일어납니다. 이 이외에도 간에서는 단백질도 합성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알부민이 있습니다. 알부민은 가장 많이 생산되는 단백질로서 삼투압 조절, 또 각종 물질의 수송체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C 액티브 프로틴이라든지 옵소닌, 컴플리먼트 프로틴 등등 면역계의 기능을 담당하는 단백질도 만들어지고요. 또 인슐린 라이크 그로스 팩터 1 같은 호르몬, 이거는 성장과 대사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프로트롬빈, 혈소판 생성에 중요하죠. 또 안지오텐시노젠, 이건 안지오텐신의 전구체입니다. 혈압 유지에 필요한데 이러한 호르몬 역할을 하는 단백질도 만들어냅니다. 또 혈액의 응고에 필요한 단백질, 그리고 물질의 수송에 필요한 여러 가지 단백질들도 간에서 만들어집니다. 간은 또 영양소에서 탄수화물의 대사를 담당하고 있죠. 혈당을 조절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지난번에 췌장에서 인슐린과 글루카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했는데 간도 크게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은 혈당을 결국 글라이코겐 형태로서 잉여의 혈당을 저장하고 있고요. 이런 과정을 글라이코제네시스라고 합니다. 또 저혈당이 되면 역반응으로 저장되어 있는 고분자 형태의 당을 글라이코겐으로부터 뽑아서 쓰죠. 이런 과정을 글라이코제놀라이시스라고 합니다. 또 간은 글루코스 6포스페이트를 이용해서 글루코스를 혈액으로 보내거나 또는 피루베이스로 변화시킨 다음에 ATP를 생산하기도 하고요. 탄수화물이 아닌 락테이트, 또 아미노액시드 글라이세롤 등등으로부터 피루베이트를 거쳐서 글루코스로 만들어내는 글루코네오제네시스도 이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네, 이 그림은 간단하게 글라이콜라이시스 그리고 에너지 합성에 이어서 글루코네오제네시스 관련된 반응을 아주 간단하게 보여주고 있고, 또 이 그림에서는 글루코스를 흡수해서 그리고 저장하는 그런 과정, 그래서 이것들이 일부는 잉여의 글루코스는 지질로 합성하는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여기 링크되어 있는 영상을 참조하셨으면 좋겠는데요. 기본적으로 간이 지질대사에 중요하게 참여하는 그런 인자들은 여기 보이는 리포프로틴입니다. 리포프로틴은 종류가 몇 가지 있는데 폴리마이크론, 그리고 로우 덴시티 리포프로틴, 로우 덴시티 리포프로틴, 하이 덴시티 리포프로틴 등등이 있습니다. 이름에서 보듯이 팻과 프로틴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들인데요. 모두 간에서 만들어지고 혈액을 이동하면서 잉여의 지질들을 전달해 주기도 하고 바인딩해서 다시 간으로 돌아오는 그런 작용들을 합니다.
또 콜레스테롤과 포스포리피드도 간에서 생성되는데, 콜레스테롤이 과잉 생성되면 바일로 배설되거나 또 바일 엑시드로 변환시킬 수도 있습니다. 지질은 장에서 지방산과 글리세롤로 분해되고 또 콜레스테롤 그리고 프로틴 등과 함께 혈관을 통해서 지질성 단백질인 콜리마이크론 형태로 온몸에 그 지질을 전달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죠. 그리고 간으로 돌아올 때는 여기 있는 리셉터를 통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혈당은 간에서 피루베이시 되고 또 미토콘드리아 내에서 아세코A가 되어서 다시 세포질로 나오고, 또 이것은 콜레스테롤로 다시 변환되고 콜레스테롤로 변환이 되고, 또 이들은 지방산과 결합을 해서 트라이글라이세롤이 되고, 또 콜레스테롤과 간 내에 있는 아포프로틴과 결합해서 리포프로틴이 됩니다. 리포프로틴은 트리글리세리드, 인지질, 콜레스테롤, 그리고 아포프로틴의 복합체인데요. 잠깐 언급했었던 요 VLDL, 이것이 트리글리세리드와 지방산을 싣고 온몸에 지방세포로 전달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죠. 그리고 VLDL은 LDL을 변하고, 그래서 콜레스테롤들을 모아가지고 다시 온몸을 돌아서 간으로 돌아오고, 간으로 돌아와서 리포프로틴이 되어서 다시 몸을 돌거나 바일로 빠져나가고, 또 다른 리포프로틴인 HDL은 과잉의 콜레스테롤들을 픽업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또 간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다시 재활용되고 또 바일로 배설시키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바일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요. 바일은 쓸개 저장되어 있습니다. 소장에서 지방을 에멀전화시켜서 이것들이 소화되고 흡수되기 쉽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 바일들은 굉장히 많은 물질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누 성분처럼 분자 구조상 한쪽은 친수성 물질이고 한쪽은 소수성 물질이어서 이들이 지질 성분들을 감싸서 마이셀 구조를 형성하고, 그렇게 해서 M을 전화시킬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소화되기 굉장히 쉽게 됩니다. 바일의 구성 성분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바일 엑시드입니다. 바일 엑시드는 유기산 형태이기 때문에 바일 설트로 얘기하더라도 바일 엑시드를 얘기하는 것으로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바일 엑시드에서는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콜리닉 엑시드, 디옥시 콜리닉 엑시드 등등이 있는데요. 이들은 언컨주게이트 상태이죠. 그리고 얘네들이 대사되어서 이렇게 컨주게이트 형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도 대사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이들이 이제 장으로 이행하게 되면 장내 미생물에 의해서 이 프라이머리 바일 엑시드가 대사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컨주게이트 되는 것들도 대사가 될 수 있습니다. 장내에서. 아무튼 이렇게 지방질의 그 소화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바일 엑시드들은 장으로 배설된 다음에 한 90% 이상이 다시 재흡수됩니다. 한편 제가 바일 엑시드들은 굉장히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있다고 했는데, 그 중에 한 성분이 또 바일 피그먼트입니다. 이 바일 피그먼트는 빌리루빈 같은 것이 굉장히 대표적인 예가 되겠는데요. 이 오래된 적혈구가 분해가 되면 언컨주게이트 상태의 빌리루빈이 되고, 얘네들은 알부민을 타고 혈액을 돌아다니다가 간으로 옵니다. 간에서 얘네들은 컨주게이트된 빌리루빈이 되고, 이것이 대장으로 바일덕을 통해서 배설되게 됩니다. 그러면 장내 세균에 의해서 얘네들이 유로빌리노젠으로 변환이 되고, 대략 한 90%는 바깥으로 배설되는데, 변과 함께 한 10%는 이 바이렉시드와 함께 이 포탈베인을 통해서 다시 간으로 들어옵니다. 지금까지 간의 여러 가지 기능들을 살펴봤는데요. 간의 구조를 보면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은 간세포, 그리고 혈관, 담즙 라인,
등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간으로 들어오는 혈관들이 동맥혈이 있고, 장에서 들어오는 정맥혈이 있고, 그리고 간에서 다시 심장으로 들어가게 되는 정맥혈이 있습니다. 두 개가 들어오고 한 개가 나가는 그런 구조인데요. 간의 기능적인 구조는 이렇게 육각형 조직으로 되어 있는 이것을 로뷸이라고 부릅니다. 이 로뷸들은 간세포들과 그리고 이 가장자리에 보이는 혈관 그리고 담즙 라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개의 한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 라인들을 우리가 트라이애드, 포탈 트라이애드라고 부릅니다. 헤파틱 트라이애드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각각 동맥혈, 정맥혈, 그리고 바일 덕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림으로 설명드린다면 여기에 있는 동맥혈은 심장에서 간으로 들어오는 것이고, 여기에 있는 정맥혈은 일종 간 문맥으로서 장에서 들어오는 혈액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간인 세포가 담즙을 생산할 수 있는데 그 담즙이 모이는 관이 또 여기 초록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실제 그 조직을 염색해서 현미경으로 찍으면 여기 사진과 같고요. 위를 모식적으로 그리면 옆에 있는 그림과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간에서의 혈액의 흐름은 여기 보이는 것처럼 심장에서 들어오는 정맥혈이 있고, 그 다음에 간 문맥에서 들어오는 포털 베인이 있고요. 그리고 얘네들이 여기로 빠져나가는 심장을 향해 가게 되는 그곳이 있는데 여기가 간 정맥입니다. 근데 이 그림에서 볼 때 가운데 하얗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 로빌의 가장 가운데 있죠. 그래서 여기 이곳을 포털 베인이라고, 이곳을 이제 센트럴 베인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네. 간 문맥에서 오는 곳을 포털 베인, 그리고 간에서 심장으로 들어가는 곳을 센트럴 베인이라고 부릅니다. 또는 뭐 터미널 헤파틱 베인 이렇게 부르기는데요. 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간세포는 헤파토사이트라고 부르는데요. 보신 것처럼 벽돌처럼 층층이 쌓여 있고요. 그 주변은 한편은 혈액, 그리고 다른 한편은 담즙이 흐릅니다. 여기에 혈액이 흐르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가 담즙이 흐르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혈관은 느슨하고 여러 가지 구멍들이 나 있는 형태이고요. 그리고 폭이 굉장히 넓은 모세혈관입니다. 이것을 리버 시니소이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간세포하고 간세포 사이에서 담즙을 모으는 얇은 튜브들이 있는데요. 그것을 바이카넬리큘러스라고 부릅니다. 그림으로 본다면 시니소이다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카넬리큘러스는 이렇게 간세포 사이와 사이에 있는 작은 미세한 튜브처럼 보이는 곳을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간세포의 시니소이달 루멘에는 여러 가지 세포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쿠퍼셀이 있습니다. 이 쿠퍼셀은 식세포 작용을 담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이토카인이랑 항원을 분비하는 면역 기능도 담당하는 일종의 대식세포입니다. 그리고 또 스텔라셀도 있죠. 스텔라셀도 식세포 작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 이외에도 뭐 비타민 A를 저장한다든지 콜라겐을 생성하고 분비하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 이 스텔라셀은 다른 책에서는 이토셀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아마도 일본인이 발견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않을까 싶고요. 담즙의 생성과 관련해서 간에서 물질의 이동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확산에 의한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캐리어 프로틴을 타고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또 아까 카날리큘러 멤브레인을 거쳐서 이동할 수도 있는데 이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마일로의 능동수송에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일로의 능동수송에 관련된 부분들은 그런 트랜스포터를 타고 이동하는 것인데요. 간세포 내로 물질이 유입될 때 소듐 인디펜던트한 것도 있고 소듐 디펜던트한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요거는 음이온, 요거는 양이온이죠. 이들이 이제 물질들이 들어오는 그런 문 역할을 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들은 간세포 내로 유입되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파란색으로 표시된 다른 문들은 바일 덕트로
나가는 것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bile salt export pump라는 거의 약자인데요. 또는 멀티 레지스턴스 드러그 뭐 그런 약자에서 갖고 왔는데 MRD, 프로틴 등과 같은 그런 채널을 이용해서 담즙관으로 물질들이 이동합니다. 주로 이제 바일들이 바일 엑시드가 이동하게 되는 것이죠. 예, 담즙을 구성하고 있는 것들은 바일을 구성하고 있는 것들은 바일 엑시드, 담즙산, 또 글루타치온, 그리고 그 컨주게이트들, 그리고 인지질, 콜레스테롤, 빌리루빈도 글루크로나이드 컨주게이트 같은 것들도 있고요. 뭐 다른 유기산, 또 다른 단백질, 때로는 뭐 일종의 지노바이오틱스들, 중금속 이런 것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간세포들이 이들을 능동수송을 통해서 카날리큘라 루멘으로 보내고, 이것들은 마치 그 우리 책에서는 드레인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요. 하수구로 배출되는 것처럼 마일덕을 통해서 바깥으로 나가게 됩니다. 네, 이 슬라이드에서는 바이카날리큘러스에 있는 여러 가지 능동수송에 담당하고 있는 트랜스포터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조금씩 다른 이름으로 불리는 것들도 있습니다.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서 바일엑시드가 재활용된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그것을 장간순환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일엑시드가 간세포에 의해서 합성된 다음에 바일덕트로 배설이 됐죠.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갈 때는 채널을 통해서 나가고 있고요. 트랜스포터. 그리고 요 바일덕트에서 드레인 아웃 되는 그런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그 빠져나가는 요 부분을 우리가 콜란지오사이트라고 불리는 그런 라이닝 셀들입니다. 셀들이고요. 또 일부는 여기서 재흡수가 되기도 합니다. 이들은 일단 그 12지장 듀오데넘으로 연결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듀오데넘에서 이제 장으로 연결되고 있죠. 장으로 이제 배설된 그 바일들은 장내 미생물들에 의해서 추가적으로 대사가 될 수 있습니다. 얘네들이 대사되면은 지금 여기 컨주게이트된 형태의 바일엑스들이 굉장히 많은데, 얘네들이 컨주게이트이 끊어지게 되고 얘네들은 다시 재흡수될 수 있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회장이라고 불리는데요. 여기까지 이를 때까지 거의 한 95%, 90에서 95% 정도의 바일엑스들이 재흡수돼서 얘네들은 다시 포탈베인으로 연결되어서 간으로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일부 언컨주게이트에 있는 바일엑스들은 여기 있는 콜란지오사이트에서 바로 재흡수될 수도 있습니다. 네, 이를 엔테로헤파틱 리서큘레이션이라고 부르는데요. 기본적으로 바일엑스들을 재흡수하기 위해서 우리 몸에서 갖추고 있는 재순환 구조입니다. 재활용 구조이고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컨주게이트되어 있는 것들은 극성 물질이죠. 그리고 컨주게이트되지 않은 것들은 비극성 물질인데, 비극성은 확산 기전 등을 통해서 그런 이제 재흡수될 수가 있고요. 극성인 경우에는 능동수송을 통해서 재흡수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엔테로헤파틱 리서큘레이션 그 경로를 통해서 지노바이오틱스들도 함께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여러 가지 페이스 2 엔자임들에 의해서 컨주게이트 된 다음에 배설되면 좋은데, 얘네들이 다시 엔테로헤파틱 리서큘레이션 과정에 의해서 말과 함께 재흡수될 수 있는 그런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컨주게이트 되어 있는 바일엑스들처럼 장내 미생물에 의해서 컨주게이트 되어 있는 지노바이오틱스들도 가수분해되고 담즙산에 재흡수되는 그런 거와 같이 포탈베인을 통해서 다시 간으로 유입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유해 물질이 체내 머무름 시간이 길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이 간에 다시 돌아가서 쌓이게 되는 일이 있고, 또 추가적으로 바이오 트랜스포메이션, 바이오 액티베이션이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더 독성학적으로는 더 위험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앞에서 그리고 빌리루빈이 된 말피그먼트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오래된 적혈구가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대식세포에 의해서
소멸되고 헤모글로빈이 붕괴되어서 빌리루빈이 되면 얘네들이 알부민을 타고 간으로 이행하는 모습을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에서 컨주게이트된 형태로 바일덕트로 배설이 되고 있는 모습을 여기서도 볼 수가 있고요. 또 우리는 컨주게이트되어 있는 빌리루빈을 바일 피그먼트라고 부르는데요. 얘네들이 장내 미생물에 의해서 유로빌리노젠이라는 물질로 바뀌게 되고 얘네들 대부분이 이제 바깥으로 배설되는 것인데 한 10% 정도는 포털베인을 타고 다시 재흡수된다고 했었죠. 그리고 변이 이제 그 갈색으로 보이는 그것이 여기 있는 그 유로빌리노젠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아무튼 10% 정도는 다시 재흡수된 다음에 얘네들은 결국 신장에서 소변으로 배설이 됩니다. 신장도 노란 색깔이 소변이 노란 색깔이 그 빌리노젠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로빌리노젠 때문에. 중금속도 보통은 장을 통해서 배설될 수 있는데요. 혈중 중금속이 간의 시누소이달 멤브레인에서 확산 또는 엔도사이토시스 같은 기전에 의해서 흡수되고 그래서 단백질이 흡착되거나 그래서 뭐 라이소솜 이런 데 붙어 있을 수 있는데 얘네들이 MRP2 같은 채널을 통해서 담즙으로 배설되거나 또는 그렇게 해서 일부 재흡수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장관순환에서 우리가 함께 고려해야 될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간 독성은 좀 부위별로 좀 다르게 일어납니다. 이 슬라이드에서는 간의 해부 생리학적인 구조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아까 제 육각형 모양으로 된 것을 로뷸이라고 불렀었죠. 첫 번째 그 A에서는 혈액이 움직이는 것을 파란색 화살표로 그렸습니다. 그래서 헤파틱 아트리 그리고 포탈 베인으로 들어온 혈액들이 이렇게 센트럴 베인으로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 그림에서는 그 로뷸에서 헤파토사이트들이 담즙을 만들어내는데 담즙들이 이 드레인 아웃 되어서 바일덕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으로 묘사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로뷸과 로뷸에 인접한 두 개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두 개의 인접한 로뷸 엑시너스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을 놓고 본다면 인접한 가장자리를 존 1 그리고 요 센트럴 베인으로 가까운 쪽으로 점점 존 2 그리고 센트럴 베인에 가장 가까운 곳을 존 3라고 우리가 구분을 해 보겠습니다. 혈액이 몸으로 유입돼서 센트럴 베인으로 흘러가게 되는데 이 세포 입장에서 볼 때는 산소가 가장 풍부한 쪽이 여기가 되겠죠. 양분도 제일 풍부한 쪽이 되겠고요. 그래서 존 1은 산소가 풍부하고 그리고 안쪽으로 갈 때 상대적으로 이 산소가 감소하는 그런 그레이디언트가 형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대사 효소들도 다르게 분포합니다. 바이렉시드의 경우에는 존 1 쪽으로 모여들게 되겠죠. 존 1으로 모여들게 되고 존 3에서는 바이렉시드의 농도가 가장 낮겠죠. 존 1의 경우에는 지방산의 산화 또는 글루코니오제네시스 그리고 암모니아가 유리아로 변하는 그런 현상들이 변환하는 반응들이 주로 존 1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또 산소 우연적인 바이오 액티베이션 그리고 미토콘드리아 손상 등등이 많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지역에서는 글루타치온이 좀 풍부합니다. 존 3에서는 리포제네시스라든지 또 글라이콜라이시스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존 3는 산소의 농도는 상대적으로 존 1보다는 부족하지만 사이토크롬 P450가 많습니다. 그 글루타치온은 존 1 그쪽을 이제 포탈베인에 가깝다고 해서 페리포탈이라고 부르는데 페리포탈 지역이 풍부하다고 했죠. 존 3에서 외부 물질이
바이오 액티베이션이 된다면 포탈 베인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거랑은 조금 다른 그런 센트럴 베인 주변에 간세포 손상되는 것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냥 대표적으로 그런 일을 일으키는 물질들이 CCL4 사이마탄소, 그리고 아스타미노펜, 알칼로이드성 식물 독소 등등이 그런 일들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한편 그 알코올 계열, 아릴 알코올 등은 존 1의 주로 손상을 일으킵니다. 포탈 베인을 나와서 처음 마주치는 지역이기도 하거니와 알코올이 알코올 디하이드로게네이즈에 의해서 알데하이드가 되죠. 그리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알코올레인 같은 것들이 형성이 되고 또 알데하이드 디하이드로게네이즈에 의해서 추가적으로 대사가 돼서 되면 좋은데 이게 그 글루타치온의 가용성 그리고 조직 내에서 알데히드의 수준에 따라서 독성이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양의 아릴 알코올이 몸에 들어왔을 때 그리고 그래서 과량으로 이제 반응하다 보면은 알코올 디하이드로게나이즈가 작용하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NADH 플러스를 많이 NADH를 많이 만들게 되죠. NADH를 많이 만들게 되면은 산화 스트레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예전에 바이오 트랜스포메이션 할 때 공부를 했으니까 알코올 대사할 때 기억을 되살려서 다시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물질마다 그 간 독성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주로 손상시키는 부위가 물질별로 조금씩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그런 내용들이 정리가 좀 돼 있죠. 물질마다 간 독성을 일으키는 양상도 좀 다릅니다. 여기 보신다면 뭐 네크로시스 같은 경우에는 뭐 아스타미노펜, 아릴 알코올, 에탄올 등이 일으킬 수 있고 또 지방간을 유발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담즙 정체되는 현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원원 다이클로로에틸렌 또 망간들도 일으킬 수 있죠. 그리고 바일덕트에 데미지를 형성하는 경우도 있고 또 시누소이달 라인에다가 데미지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고 염증을 유발할 수도 있고 셀 사이클을 리버에서 굉장히 많이 돌리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세포 섬유화를 일으킬 수도 있고 궁극적으로는 암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간세포의 손상 또는 괴사를 일으키게 하는 그 기전들도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간의 그 병리학적 특징을 살펴보면요. 이 그림은 정상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알부민을 분비하고 또 빌리루빈을 받아들여서 바일로 보내고 또 기본적으로 우리 몸에 필요한 그런 그 코아귤레이션, 클로팅 프로틴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호르몬을 받아들여서 대사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기본적으로 일어난 일들인데 세포 손상을 일으키지 않지만 그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그림의 경우에는 담즙 생성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될 수 있겠죠. 또 이런 기능 저하가 발생하게 되면 특정 물질의 분비가 선택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세포 손상 괴사로 이어지고 결국에는 이제 그 이 상처만 발생돼서 남겨지게 되는 그런 일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네, 간에서 주로 일어나는 그런 병리적인 현상 가운데서 담즙 정체라고 했는데요. 기술적으로는 콜레스테시스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염증, 인플라메이션 또는 블라키지, 봉쇄죠. 이것에 의해서 간세포 또는 간세포의 막투과성 또는 뭐 빌리어리 캐널리큘라의 그 흐름이 달라져서 담즙 생성에 있어서 인풋이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은 담도로 빠져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웃풋이 방해를 받아서 생기는 경우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담즙이 제대로 생기지 않게 되고요. 또 제대로 배설이 되지 않게 되죠. 그럼 혈중에 이러한 그 빌리루빈이 적체되게 되고 혈중 농도가 증가되게 됩니다. 그리고 제대로 분비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담즙과 빌리루빈이 높아지게 되면
사이토톡식한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 표면적으로는 황달이 발생합니다. 또 간에 보이는 좀 특별한 그런 병리적인 것으로서 지방간이 있습니다. 요거는 지질대사 그리고 그러니까 알코올 대사에서 일어나는 현상, 그 병리학적인 현상들을 살펴볼 때 조금 설명을 드렸는데요. 기본적으로는 리포프로테인이 생산과 분비 이상이 생기는 그런 경우이고요. 또 과도한 지질이 유입 그리고 간 내 축적 그리고 간 밖으로 유출되는 데 있어서 이상이 발생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로시스는 간 섬유화인데요. 간경변이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죠. 세포가 손상되면 거기에 이제 상처가 남게 되는데 간에 있는 그 스텔라셀들이 콜라겐을 많이 함유하고 있습니다. 얘네들 콜라겐을 만들기도 하지만 저장하기도 하는데 상처가 발생하게 되면 여기에 모여있는 그 콜라겐들을 분비하게 됩니다. 이거는 뭐 쿠퍼셀이 탐식할 때 ROS 사이토카인들을 방출하기도 하고요. 스텔라셀도 탐식색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역할도 할 수가 있죠. 아무튼 이런 일로 인해서 섬유화 작용이 진행이 되면 여기 지역에 그 콜라겐들이 많이 축적이 되게 되고요.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게 된다면 간 세포의 그 작용이 방해를 받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 플루이드 진행에 눌려서 잘 방해를 받지 못하게 되고 간대사 효율도 매우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일들은 산화 스트레스랑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 간에 일어나는 염증도 간의 병리 현상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알코올에 의한 손상, 또 중금속에 의한 손상, 또 뭐 콜레스테틱한 리버 디지즈에 의해서도 그 간염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인플라메이션은 간에 일어나는 것이긴 하지만 뭐 간 이외에서도 인플라메이션이 일어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링크를 걸어놓은 이 부분은 일반적인 인플라메이션에 대한 반응들을 소개한 것인데요. 간에서 일어나는 염증들 그리고 서로 이런 염증들이 발생했을 때 이 면역 세포들이 어떤 식으로 서로 신호들을 주고받으면서 일을 하는지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염증 반응으로까지 이어지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꼭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양한 물질들이 간 독성을 일으킵니다. 구체적인 사례, 물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모드 액션별로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내용들이 간의 여러 가지 그 구조와 기능, 그리고 어떤 식으로 간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일반론적으로 설명을 드렸다고 한다면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배웠었던 이번 챕터뿐만 아니라 이전 시간에서 배웠었던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물질별로 간에 어떻게 독성을 일으키는지 그 모드 오브 액션별로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물질들을 제가 그 대사도에 대한 것들을 여기서 간단하게 써놨지만 이 중에서 뭐 최소 3가지 이상을 한번 사례로 들어서 서로 다른 그런 모드 오브 액션, 간독성의 모드 오브 액션들을 찾아서 한번 그 기전들을 정리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